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회복탄력성입니다. 지은이는 연세대학교 교수이신 김주환님이고 펴낸 곳은 위즈덤하우스입니다. 초판 1세 발행은 2011년 3월 17일입니다. 프롤로그.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가족의 죽음,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등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 등 자잘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 중 하나다. 모든 일이 언제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 삶에 있어서 커다란 시련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1년 3월 초 어머니가 갑작스레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 찾아왔다. 그리고 2년 반 뒤에 아버지마저 어머니 곁으로 떠나섰다. 대학 초년 시절부터 캠퍼스 커플이었던 두 분은 평생을 동갑내기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셨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어울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라났다.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견딜 수 없었던 가장 큰 슬픔은 앞으로 영원히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단 10분만이라도 조은히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대견해하고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던 두 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결국 수년간 상당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지내야 했다. 그런 나에게 긍정심리학과의 만남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로 인해 회복탄력성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만의 진정한 행복과 에브라함 매슬로우의 존재의 심리학은 나에게 깨달음의 기쁨을 주었다. 그 후 DC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확장과 수립이론, 앨리스 아이센의 긍정적 정서의 힘에 관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긍정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장 김인자 교수의 초청으로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고 나는 그와 몇 차례 만나 긍정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접목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PRP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이때였다. 긍정심리학의 핵심은 심리학이 그동안 병적인 심리 상태를 치유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오랫동안 심리학은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에 주력해왔다. 셀리그만 교수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긍정심리학을 제안하였다. 커뮤니케이션학 역시 소통장애나 커뮤니케이션 불안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커뮤니케이션 장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역시 누군가는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는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소통 능력은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언어구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 능력의 기본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적인 신뢰를 주지 않고서는 진정한 설득이나 리더십 발휘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소통 능력의 향상은 긍정적 정서의 함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나는 긍정적 정서 향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을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행복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연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즈음의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 강의로 명성을 높이던 탈 벤샤하르 박사는 이메일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행복 커뮤니케이션 과목과 관련된 강의 자료의 사용도 허락해 주었다. 또한 한국긍정심리학회 회장 문용민 교수의 연구 모임에 참여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긍정심리학에 관심 있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다양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세대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의 박혜정 교수를 만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뇌영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와 의기투합하여 소통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해 다양한 사회신경과학적인 연구 사회신경과학이란 사회과학의 여러 연구 문제들을 뇌영상기법 등 신경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다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초 EBS는 글로벌 리더 인터뷰 시리즈의 하나로 4개 MIT의 노엄 촘스키 교수와의 인터뷰를 제안하였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는 MIT에서 멀지 않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구내 서점에 들어가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도 구석에 꽂혀있던 회복탄력성의 요인이라는 책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전에 셀리그만 교수가 언급한 적이 있던 PRP의 레이비치와 샤테가 쓴 책이었다.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어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생각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고. 회복탄력성의 요인 대부분이 소통 능력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에도 나는 무척 고무되었다. 같은 해 연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나를 찾아왔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니 행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제작진에게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소개했고 제작진은 내 제안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의 주제를 회복탄력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회복탄력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여기저기서 문의를 해왔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반응에 나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회복탄력성을 소개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수개월이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작업은 결국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인 지금에서야 끝마치게 되었다. 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는 조사와 실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쓰고자 하는 욕심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나의 게으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태리 볼로냐 대학 유학 시절 움베르토 에코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난다. 글을 쓸 때에는 누구나 대표적인 유형 독자를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 독자를 위해 쓰게 된다고. 이 책을 쓰는 내내 나의 유형 독자는 내 딸과 아들이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두고두고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정성껏 써내려갔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놔두질 않는다. 가장 밝고 즐겁게 살아야 할 나이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간다. 부모와 학교와 학원과 입시제도가 일치단결하여 아이들을 깨지기 쉬운 유리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세계 최하위고 우울증과 자살률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책이 우리 청소년들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탄력 있는 고무공으로 만들어주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마음에도 힘이 있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든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마음의 근육이라니 은유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은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다. 마음의 근육 역시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바로 그 힘이 회복탄력성이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은 시련이나 역경에 처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기초 체력과 같은 것이다. 결국 회복탄력성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는 뜻과 같다.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단 하루도 회복탄력성이 필요하지 않는 날은 없다. 당신이 수행하는 일이건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건 모두 회복탄력성을 요구한다. 회복탄력성을 높이면 업무 성취력이나 대인관계력은 저절로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제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위해 하루하루 이 책이 설명하는 대로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끝으로 작업 내내 글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잘못을 바로잡아준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원의 한은경 박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내 회복탄력성의 근원인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2011년 3월 석수 김주환 파트 1 마음의 근력,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의 비밀이다.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더 많고 질적으로도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힘을 학자들은 회복탄력성이라 부른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창업 이래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기업도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로 움츠려야만 하는 법이다. 만약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인생에 그 어떤 시련도 없었더라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링컨도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처칠 수상은 평생 자그마한 사업이나 운영했을 것이며, 이순신 장군은 이름 없는 말단 장군으로 전전하다가 정년퇴임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다. 마치 하늘을 나는 연처럼 바람이 불면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누구나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되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즉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고무공보다는 유리공의 비율이 2배 이상 더 많다. 실패를 성공의 도약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다. 따라서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언제나 훨씬 더 많은 법이다. 회복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강한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치레를 막아준다. 회복탄력성은 꼭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힘이 아니다.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힘이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회복탄력성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마치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체계적인 운동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체력을 기를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도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요소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테니 즐겁게 맞이할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역경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목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도 유망한 해양지질학자였다.
첨단 해양탐사선 온누리호의 수석과학자로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며 세계적인 학자들과 여러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 45세 되던 2006년 여름, 이상목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던 차는 뒤집어졌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목 교수에게 찾아왔다.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눈만 껌뻑일 수 있을 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전신마비였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긍정, 두 번 깜빡이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겨우 의사표현을 했고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목 아랫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세계가 좁다며 5대양 6대주를 탐험하며 연구하던 그에게는 치명적인 역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목 교수는 전신마비라는 중증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처지를 비관해 우울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부정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평균 3년 이상이 지나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이상목 교수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그는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학교로 복귀하여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인 그는 노트북과 연결된 마우스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작동하여 강의하는데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불면 오른쪽 클릭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 교수는 재활 경험과 긍정적 인생관을 담아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 등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으며 스티븐 호킹 등을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노바 채널에서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상목 교수의 말처럼 역경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역경이 아예 없었던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역경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겪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목 교수처럼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것도 아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 대략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인생의 역경에 대해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머지 1사람은 꿋꿋이 이겨내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다는 뜻이다. 파트 2.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인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하다. 무의식적인 수준에 자동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회복 탄력적인 뇌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다.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이 나의 뇌에 들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는 뇌의 긍정적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한다는 뜻과 같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 혹은 연습이라 부른다. 연주를 위해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운다거나 스노우보드 타는 법을 배운다거나 수영을 배운다거나 젓가락질을 배우는 건 모두가 연습을 통해 습관을 들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즉, 악기 다루는 법이나 젓가락질 하는 법을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해서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거나 젓가락질이 능숙해지지는 않는다. 상당 기간의 연습 없이는 그러한 지식을 체득할 수 없다. 지식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명시적 지식과 익힘을 통해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이다. 명시적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암묵적 지식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명시적 지식은 암기해야 내 것이 되지만 암묵적 지식은 습관을 들여야 내 것이 된다. 공자의 논어 맨 처음에 나오는 학이 시습에서의 학이 곧 명시적 지식의 습득이요. 습은 암묵적 지식의 체화다. 머리로 배우는 명시적 지식은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거나 논리적 추론을 이해하는 지식이다. 역사나 과학, 수학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식은 한 번만 잘 이해하고 암기해두면 내 것이 된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하는 지식이다. 악기 다루는 것, 자전거 타는 것, 그 밖의 다양한 스포츠 기술 등을 배우는 예체능 과목이 대표적인 예다. 영어 같은 외국어 과목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는 반복 연습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예체능 과목과 유사하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배게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사실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뇌에 새겨지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뇌 신경들 사이에 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한 신경 연결망이 새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에 뇌가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잘 만들어 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종류의 훈련이나 연습은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려면 뉴런의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를 이어주는 시냅스 부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일정한 형태로 자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이 효과를 보려면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젓가락질을 예로 들어보자.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젓가락질은 많은 연습을 통해 체득한 일종의 암묵적 지식이다. 그런데 젓가락질을 처음 배우는 사람 어린 아이나 외국인에겐 일단 명시적 지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예컨대 가운데 손가락을 고정시켜 젓가락 하나를 받치고 그와 평행하게 나머지 젓가락 하나를 놓은 다음 그것을 검지와 엄지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인다. 하는 식의 젓가락 사용하기에 대한 요령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방법 혹은 지시사항이 곧 젓가락질 하기에 대한 명시적 지식이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명시적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러한 방법을 머리로 습득한 이후에는 젓가락질이 충분히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연습 과정에서 생겨나는 익숙해짐은 손가락 관절이나 근육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근육의 움직임을 맡고 있는 뇌신경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젓가락질 연습의 결과는 손에 남는 것이 아니라 뇌의 새로운 신경망으로 남는다. 피아니스트의 뇌를 스캔해보면 손가락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상당히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은 손가락 근육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훈련에 의해 발달했기 때문이다. 파트 3. 자기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자기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첫째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감정조절력, 둘째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충동통제력,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원인 분석력 능력이다. 이처럼 자기조절 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 분석력 등의 요소인데 이러한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이론에서 말하는 인성지능과 다니엘 골만이 제안한 감성지능 등과 관련된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의 기반은 자기이해 지능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이해 지능은 감정 조절력으로 나타난다. 감정 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주의력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감정 조절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충동 통제력은 단순한 충동 억제력이 아니다. 충동성은 주로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력이나 참을성과는 다르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혹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다. 만약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해결하려는 결핍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반면에 보다 나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것은 성장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힘은 오히려 결핍 회피 동기와 관련된다. 배가 고파도 참고 졸려도 참고 괴로워도 그냥 참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인내력이지 충동 통제력이 아니다. 반면에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성장지향적 자기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충동 통제력을 달리 표현하면 다니엘 골만이 제안한 감성지능 EQ과도 통하는 개념이다. 어린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준 뒤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고는 아이를 혼자 놔둔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혼자 버티는 것은 아이에게는 대단한 통제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력을 보인 아이들이 훗날 더 큰 학업 성취나 업무 성취를 보이더라는 것이 다니엘 골만의 감성지능의 요지다.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늘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 사람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것이다. 원인 분석력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조절 능력과 감정 통제력은 주로 감정의 문제이며 이는 뇌의 변형계와 관련된다. 반면 원인 분석력은 주로 이성의 문제이며 이는 대뇌피질, 특히 전두엽과 관련이 깊다. 파트 4. 대인관계 능력.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들은 평소에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여럿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대인관계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대인지능 혹은 다니엘 골반이 말하는 사교적 지능과 관련된다.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준다. 또한 대인지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잘 나눠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심리학자 아론과 아론의 자기확장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마음을 강화시켜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긍정적 정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하고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곧 회복 탄력성의 탄탄한 기초가 된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힘들다.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미 워너의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 역시 회복 탄력성을 지닌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점이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그러한 능력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꼭 배우고 키워야 할 능력이며 마틴 셀리그만이 그에 져서 진정한 행복에서 강조하듯이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도 행복과 긍정적 정서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곧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며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사회적 연결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능력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대인관계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 확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파트 5.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 정서다.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행복은 능력이다. 행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줌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일구어내는 능력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를 지닌다는 것은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물이 반쯤 찬 컵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곧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근육질의 매력적인 몸매를 보고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복근도 키우고 멋진 몸매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몸짱이 되려면 몸의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가 강화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성을 단련해야 한다. 학자들은 긍정성의 자기통제 능력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견뎌낼 수 있는 부하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자기통제력이라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하가 걸리도록 훈련을 하되 지나치게 무리해서 정신적 근육피로나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처리되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 정서가 뇌에 깊이 각인되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변하게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은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긍정적 정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낮다. 때문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 수준 역시 매우 낮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추세다. 한 나라의 자살 통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선 수년 전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뉴스 지면을 장식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일까? 하지만 이는 연예인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이기에 자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일 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과 우울증은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집단적 자살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에선 허둥지둥 자살방지 대책을 내놓느라 부산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 자살하는 이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와 자살률의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졌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31명으로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1.5배이며 그리스의 10배이고 전체 OECD 국가들 평균 11.4명에 비교해도 3배에 육박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3배나 급증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로 등극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자살률의 증가 추세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는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근력이 역경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회복탄력성을 지니기는커녕 마치 유리공처럼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나약해지고 병들어 있다는 얘기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단히 우려할 만한 통계다. 우리나라 20대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청소년의 자살률 급증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잘못된 교육제도와 가치관, 주입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을 우울증으로 본다. 우울증은 depression의 번역어인데 이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번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나 울적한 기분을 우울증의 핵심 증상으로 착각한다. 차라리 무기력증이라 번역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무언가에 짓눌려서 몸과 마음이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억눌린 상태가 곧 우울증이다. 무기력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의 핵심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는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쉽게 자극받는 과민 상태도 흔히 나타나는데 과다한 분노 노출이나 짜증 혹은 반항적 행동으로도 표출된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질환으로 마음을 즐겁게 고쳐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뇌의 질환이다. 심한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인에 비해 뇌실이 확대되어 있고 실제적인 뇌의 부분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증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매와 불안장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살, 우울증, 치매, 불안장애 등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관주의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뇌의 긍정성을 훈련시켜서 향상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긍정성 향상의 문제는 여유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정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모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아니,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뇌에 좋다는 것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고메즈 피닐라 교수팀은 몸을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결국 우리의 뇌와 정신 건강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기 때문에 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며 점점 퇴화되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진다. 운동은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등을 불러일으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이 약은 부작용도 없으며 체중 조절 효과까지 덤으로 제공한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
할 만한 명약이다. 운동은 뇌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과 신경과민 증상에 대해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 비교한 결과 운동이 몇몇 약물에 비해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은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고 설명한다. 또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에는 항우울제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영국 정신건강재단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나 기타 치료법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 전의 5%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년 전에는 우울증의 운동요법이 효과가 있다 또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의사가 41%였는데 지금은 61%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해주기도 한다.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세포의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운동을 할수록 뇌에서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계적 생명공학연구소인 솔크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스콧 스몰 교수 연구팀은 석 달간 운동을 한 건강한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은 특히 성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세포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는 감소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또한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소는 규칙적인 운동이 기억력, 계획력, 조직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이 학습 능력, 집중력, 추상적 사고 능력을 15% 이상 향상시켰던 것이다. 한편 미국 국립정신보건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감소, 동기부여, 자아 존중감 증대, 대인관계 향상 등에도 운동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